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기 단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산한 장호 선생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산 선생은 1878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돌아가셨는데 만 60년에서 8개월 정도 모자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역사상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근대화에 앞섰던 여러 나라들이 소식탐탐 노리는 시기였고, 안으로는 조선 500년에 누적된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농축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 민족은 급기야 나라를 잃고 방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산생이 60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도산생의 60년의 생애를 크게 나누어 보면은 대체로 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 1902년에 도미 유학을 떠나던 시기까지. 이 시기는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초기 청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도산 선생은 민족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미 유학을 떠난 1902년부터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1919년까지, 물론 중간에 한 3년간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한 시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도산은 국권 회복을 위한 방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기초운동에 매진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순국할 때까지 약 2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독립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분열된 독립운동 전선을 통합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시기입니다. 일생 중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이후 일경에 진압돼서 국내로 압송된 이후 유폐된 생활을 하다가 서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면은 그 각 단계마다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978년 태어나서 1902년 도미 유학을 떠날 때까지의 시기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산의 사고, 사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과 사실들을 살펴보면, 도산은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 수학을 하다가 서당에서 본격적인 한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서당에서 필대언이라고 하는 선배를 만납니다. 필대언은 도산보다 3살 연상인데 한문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어도 책을 읽고
이해할 수준이고, 그래서 근대 문물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선 지식을 갖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필대언으로부터 도사는 근대 문물에 대한 지식과 민족 문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청일전쟁의 참상을 평양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청소년 도산에게 이 전쟁의 참상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청일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필대언과의 교류를 통해서 근대문물에 대한 학술의 의욕을 가지면서 서울에 있는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수학을 합니다. 구세학당의 수학을 마치고 독립협회 가입, 또 유명한 쾌재정 연설,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고, 1899년에는 점진학교를 개설하고 황무지 개간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직접 목도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길을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02년 도미 유학을 떠난 이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할 때까지의 미주 시대입니다. 이때는 해외 교민의 교화와 교민의 조직화에 진려했던 시기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한인 노동자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교민을 교화하고 선진 문화국민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민족의 독립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교민 교화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런 교민 교화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교민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1903년에 한인 친목회를 만들고 1904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한 이후 교민들의 일자리 소개소를 개설을 하고, 곧이어서 1905년에 공립협회, 1909년에 국민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12년에는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조직들은 당시의 교민을 조직화한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후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4년에는 대한인 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정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아서 사실상 대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인물을 결집을 시키고 또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과 재정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도사는 1907년부터 약 3년간 국내에 들어와서 마지막 구국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신면회를 결성을 하고 대성학교, 태극서관, 도자기회사, 청년학우회를 만듭니다. 이러한 신민회를 구축한 것은 당시의 민족진영의 인물을 총 결집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때에 형성한 인맥이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일제는 도산을 이용을 해서 국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산에게 청년 내각 구성 요청을 2차례나 하게 됩니다. 도산을 앞세워서 내각을 구성을 하면은 민심을 호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식민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계산을 했었겠죠. 도산은 이런 일제의 저의를 간파를 하고 이 내각 제의를 일축을 하고 1910년 국치 직전에 비밀리에 국내를 떠나서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 산동반도 청도에 동지들이 모여서 향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모임을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청도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은 동지들의 의견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듯합니다. 이 청도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근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산의 계획도 무산이 됩니다. 이 청도회담의 결렬이 매우 낙관적인 도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신성, 퍼스널리티를 개조하지 아니하고는 민족의 장래가 없겠다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성을 개조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청도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 시베리아와 유럽을 경유해서 1911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국민성 개조운동을 하기 위한 흥사단을 1913년에 창립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베리아, 만주, 하와이 이렇게 4개 지역의 교민들을 조직화한 그런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발발을 하고 임시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도산은 이 소식을 듣고 급급 상해로 떠나게 되죠. 상해에 도착한 도산에게 큰 과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임시정부가 3갈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에서 발표한 임시정부 구성안이 있고 러시아 지역에서 선언한 임시정부 구성안이 있고 상해 지역에서 구성한 임시정부 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3갈래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이 3갈래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도산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을 한다. 임시정부의 장소는 상해 프랑스 조계로 한다. 그 이유는 프랑스 조계에서는 외국인을 프랑스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각 구성은 한성정부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오늘날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인 임시의정원은 시베리아 쪽의 안을 대폭 수용한다. 이렇게 3안을 절충을 해서 임시정부를 통합을 하고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산은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마련한 25,000달러의 자금을 지참을 하고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25,000달러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5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재정이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초기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재정적인 기반이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할 때마다 임시정부 운영의 자금이 미주에 있는 대한민 국민회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당시에는 재정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도산이 만든 대한민 국민회를 구성하는 교포들이 어려운 노동 여건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꾸준히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 기반을 구축을 해나갑니다. 도산이 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역할을 했던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정부가 정식으로 구성이 된 이후에 이 자리를 사임을 하고 노동국 총판으로 옮겼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도산은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아주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방략을 성안을 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르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저명한 학자들을 편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독립운동지혈사라고 하는 명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신민의 시절에 만들었던 연통제, 이 연통제는 국내의 각 지역을 비밀리에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책입니다. 이 연통제를 신민회가 해체되면서 중단이 됐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첫 사업으로 국무령 제1호로 연통제 복구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통제는 상해와 만주 지역의 단동 그리고 국내를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신민의 시절에 연통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산이 이걸 서둘러 구축한 겁니다. 적십자와 간호 양성소를 개원을 합니다. 이 적십자를 상해에 만들어서 국제적십자사의 연맹에다가 등록을 하고 간호원 양성소를 개설하는데 이러한 일을 서둘러 한 것은 독립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사령부를 서둘러 설치를 하죠. 이러한 초기에 상해 임시정부 초기에 독립운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이렇게 설정을 해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독립운동의 진전이 뜻대로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1920년을 넘어서면서 1920년대 초반에 독립운동의 노선 갈등이 아주 격화됩니다. 급진적인 무장 투쟁론과 점진적 준비론이 크게 대립을 합니다. 임시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개조론과 아예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창조론이 대립이 됩니다. 또 임시의정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러시아파와 상해파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 양론이 크게 대립이 되죠. 이런 속에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가 침투를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임시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내각을 사퇴하고 오직 통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도산이 각 계파를 상대로 해서 애절하게 호소했던 내용들이 훗날 도산의 대공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위해서 대독립당을 결성을 하자. 이것도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국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 하는 얘기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고자 했던 이상촌 계획운동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도산에게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해시대의 후반에 아직 민족운동, 독립운동 노선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윤봉일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사는 1932년에 일경에 체포되어 가지고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 국내 송환이 된 1932년부터 1938년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유폐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 기간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송태산장에 은거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제압당했습니다. 1938년 3월 서거할 때까지 이 6년 기간은 도산에게 있어서는 대외적인 활동이 극히 제한된 유폐된 생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마오라는 우리 민족에 던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산의 이러한 평생 동안의 운동의 공문을 기려서 1960년에 건국훈장 대한국민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도산의 60년생애, 파란만장한 60년생애를 일일이 구석구석이 다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대체로 그의 일생은 1902년까지 국내에서 생활했던 국내시대, 민족 문제 눈뜨기 시작하는 시기, 1902년부터 1919년까지 미주를 바탕으로 교민을 조직화하고 운동의 이론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시기,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운동을 전개했던 시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산의 삶의 족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도 수련에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